최종 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캐글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역량이 담긴 데이터셋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총 14개의 피처들이 있었고 분석에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5개의 피처들을 제외하고 범주형 변수 7개와 연속형 변수 2개에 대해 분석 및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제가 해당되는 부분이니 참고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학력에 관련된 변수들을 보면 대학교 졸업이 전체의 6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석사가 2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전공은 스템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경험에 관한 변수들입니다. 관련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72%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2.5배가량 더 많았고 대부분의 연간 총 경험이 20개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범주형 변수 중 마지막인 참가자들의 직업 관련 변수들입니다. 다니는 회사의 유형은 개인 회사가 75%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회사, 공공기관, 얼리 스테이지 단계의 스타트업 회사, 비정부 기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회사 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고 전직에서 현직까지 기간은 1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연속형 변수입니다. 연속형 변수들은 인사이트를 찾기보다 파이썬을 사용해 여러 시각화 그래프들을 그려내보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속형 변수인 도시개발지수 변수로는 히스토그램으로 시각하고 디스크라이브 함수를 사용해 기본적인 통계값들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연속형 변수인 교육시간 변수로는 두 가지 형태의 질량 밀도 그래프를 그려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도시개발지수 변수와 교육시간 변수를 가지고 두 연속형 변수의 질량 분포를 시각화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캐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셋을 간단하게 분석해보면서 스스로 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할지, 지금 당장은 어떤 걸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았습니다. 통계학과를 진학한 후에는 빅데이터를 접하면서 막연히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이 있구나 싶었고 복수 전공인 상경계열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통계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한정지어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DIP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더 해보고 싶어졌고 보험회사 내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데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해봤는데 상반기에는 복학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사회조사 분석사 실기시험을 치고 하반기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와 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또 동시에 대외 활동이나 인턴으로 경험을 쌓고 취업 준비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심게 된 출발점이 DIP였는데요. 처음으로 파이썬을 다뤄보고 공모전에 나가게 되면서 6개월 동안 분류 알고리즘을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각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다른지 모르고 마냥 코드만 검색해서 쓰고 넘어가기 바빴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분류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분류는 지도학습의 일종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카테고리 관계를 파악하고 새롭게 관측된 데이터의 카테고리를 판별하는 과정입니다. 비지도학습의 클러스터링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카테고리의 라벨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분류 알고리즘은 앙상블 된 것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접해서 이름이 익숙하고 원리나 자세한 것들이 궁금했던 7가지에 대해서 더 공부해보았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회귀를 사용해서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속할 확률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예측하고 그 확률에 따라 가능성이 더 높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해주는 이진 분류 모델입니다.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확률을 0에서 1 사이의 커브 모양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또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속할지 말지 결정할 확률, 컷오프를 인계값이랍니다. 기본값은 0.5지만 데이터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을 진단하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하여 좀 더 민감하게 확인하기 위해 0.3이나 0.4로 인계값을 낮추어 모델의 민감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KNN입니다. KNN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는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하에 사용합니다. 그림들을 보면 하얀 점 주위로 원을 그려놓았고 이 원 안에는 이웃 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 안에 포함될 이웃의 개수를 K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K는 1이고 그 한 개의 점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하얀 점은 초록으로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 그림처럼 K가 3이면 원안에 초록색 점 2개, 빨간색 점 1개로 여전히 초록색이 많기 때문에 하얀 점은 초록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K를 5로 늘리면 원이 확장되면서 이웃중 빨간 점이 3개, 초록 점이 2개가 되므로 하얀 점이 빨강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K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KNN을 사용할 때 K를 몇 초로 정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건 모든 값을 실제로 테스트하면서 분류 정확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K가 너무 작을 때는 과적합이 발생해 분류 정확도가 떨어지고 K가 너무 클 때는 과소적합이 발생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서포트 벡터를 사용해서 결정 경계를 정의하고 분류되지 않은 점을 해당 결정 경계와 비교해서 분류합니다. 여기서 서포트 벡터는 결정 경계에 가장 가까운 각 클래스의 점들이고 서포트 벡터와 결정 경계 사이의 거리를 마진이라고 하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허용 가능한 오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대의 마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른쪽은 마진에 관한 설명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상치를 허용하지 않고 기준을 까다롭게 세운 모양을 하드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서포트 벡터와 결정 경계 사이의 거리, 즉 마진이 매우 작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학습 데이터들을 다 놓치지 않으려고 이상치를 허용하지 않는 기준으로 결정 경계를 정해버리면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상치들이 마진 안에 어느 정도 포함되도록 너그럽게 기준을 잡았는데 이걸 소프트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마진이 커지면 반대로 과소적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분류 알고리즘의 마지막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각 데이터들이 가진 속성들로부터 패턴을 찾아내서 분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고려되는 사항에는 진위 불순도와 정보 획득량이 있습니다. 어떤 범주에 속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동일한 레이블을 가질 때 순도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순도 높은 잎이 많으면 좋은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데 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가 진위 불순도입니다. 또 의사결정 나무는 현 상태에서 가장 높은 정보 획득량을 제공하는 속성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 그림을 보면 두 경우 모두 같은 진위 불순도 값을 가지지만 오른쪽 데이터셋이 더 의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데이터 개수가 충분히 많아 이 분류가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측정하는 지표가 정보 획득량입니다. 다음은 앙상블입니다. 먼저 앙상블의 개념부터 설명하면 앙상블 학습은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결합하여 하나의 결정 트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게 하는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앙상블 학습의 핵심은 여러 개의 약 분류기를 병렬 또는 직렬로 결합하여 강 분류기를 만들어 모델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앙상블의 방법에는 배깅, 부스팅, 보팅이 있는데 배깅과 부스팅 그리고 대표적인 배깅 모델인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깅은 복원 랜덤 샘플링, 즉 부트스트랩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학습된 모델의 결과를 집계하여 최종 결과값을 구합니다. 이때 데이터가 범주형이라면 전체 모델에서 예측한 값 중 가장 많은 값을 최종 예측값으로 선정하는 보팅 방식을 사용하고 연속형이라면 각각의 결정 트리 모델이 예측한 값들의 평균값을 최종 예측값으로 선정합니다. 대표적인 배깅 모델인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의사결정 트리를 합쳐서 만든 모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데이터셋으로부터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서로 다른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고 이들의 예측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예측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하나의 의사결정 트리보다 더욱 정확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랜덤 포레스트는 과적합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의사결정 트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작위성을 도입하는데 이때 다양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랜덤 포레스트는 분류와 회귀 둘 다에서 사용되는데 분류 문제의 경우 각각의 트리가 예측한 클래스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클래스를, 회귀 문제의 경우 각각 트리가 예측한 값들의 평균을 최종 예측 결과로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스팅은 가중치를 활용하여 약 분류기를 강 분류기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처음 모델이 예측을 하면 그 예측 결과에 따라 데이터에 가중치가 부여되고 부여된 가중치가 다음 모델에 영향을 줍니다. 오답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정답에 대해서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오답을 정답으로 맞추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깅이 여러 개의 독립적인 결정 트리가 각각 값을 예측한 뒤 그 결과값을 집계해 최종 결과값을 예측하는 반면
부스팅은 한번 학습이 끝난 후 결과에 따라 부여된 가중치가 다음 모델의 결과 예측에 영향을 줍니다. 즉 배깅 음평률로 부스팅은 순차적으로 학습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스팅이 배깅에 비해 에러가 적지만 속도가 느리고 과적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결정 트리의 낮은 성능이 문제라면 부스팅이, 과적합이 문제라면 배깅이 적합합니다. 이렇게 DIP에서의 마지막 과제를 마쳤는데요. 전에도 언급했듯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매력을 처음 느끼게 해준 DIP에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어떤 것을 얻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정량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데이터 분석 입문자임에도 불구하고 3개의 공모전에서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분야의 뜻을 둔 다른 인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공모전을 알아보고 회의를 하는 등의 시간을 만들기 용이했던 것과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논의해볼 수 있는 직원분들이 계셨던 덕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상 경력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공모전에 참여하고 사내 업무를 돕고 DIP에서 하는 많은 교육들을 들으면서 파이썬 실력이 어떤 때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인턴 경험이 없었다면 혼자 코딩 테스트 공부를 하거나 스터디를 하는 것에 한정 지어졌겠지만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가공해보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파이썬을 자주 쓰다 보니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코드를 검색해서 혼자 해결하는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얻은 것은 사람들인데요. 6개월 동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고 비슷한 고민들도 나누면서 매우 돈독해질 수 있었던 인턴들과 많은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직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데이터 분석에 더 매달려보고 인생 전반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